예, 안녕하세요. 보리치라고 우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이규보와 민족문화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시민들한테 나가게 되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죠? 스승의 날 아세요? 아마 여기 많은 스승도 계실 텐데, 제자분들은 옷도 갖고 선물도 받고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승이라게 가장 슬픈 선물 제공을 받았는데, 그림이에요, 그림.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림이라는 제목입니다. 2학년 8반, 다른 반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8반 보면서는 학생 2명만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형태만 하고 하얀색입니다. 그 사업을 다 참사를 다녔습니다. 스승도 없고 학생도 없고 딱 학생 2명 시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스승의 날도 없다. 스승들이 전부 학생들 그런데 왜 스승이냐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셨던 분들은 또 아이들 혹은 제자를 통해서 오늘 하루 정도는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또 행복을 또 나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이규보 민족문화인데요. 지난번 저희들 다뤘던 내용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규보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다 한 번 정도는 들었거나 또 책을 읽었던 분들이 하고요. 오늘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규보가 고려 무신 정권 그 상황에서 몽고와 환란 과정에서 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일종의 영웅서사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영웅서사시를 통해서 우리 이 고려 민족들의 주체성을 각성시키는, 물론 우리의 지금 해석입니다. 이규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썼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미 해석은 우리 연구자 선생님들이 맡겨두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하고도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또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또 의문적인 있는 부분들은 함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막바지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해서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저희들 목요일장인 포럼은 4시까지 정확한 시간을 지키게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6시부터 또 성서 캠퍼스에서는 콜로키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콜로키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행사 끝나면 천천히 또 시간을 하셔서 저녁에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김성경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광고 양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같습니까? 요거? 오케이. 제가 양해. 다음 주 615회입니다. 615회.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서강대학교의 박철희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시소의 두 지평이라고 하는 주제 강연을 했었는데, 이 박철희 교수님께서 지금 상당히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연락을 오셔서 저희들이 아주 급하게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 일정이 다음 주는 바뀌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박철희 교수님 이산에 또 아주 좋으신 분 저희들이 모셨기 때문에 전체 주제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저희들 지금 중세까지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 다룰 주제는 이상 아시죠? 그죠? 이상의 오감도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혹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켜져 있으신 분은 다른 분들의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오프시켜 주시면 감염들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시에는 오늘도 지난번처럼 비상대피 훈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대피 요령을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강연해 주실 김성민 교수님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고서대학교 인문계 학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국어국문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여말 선초의 문학사상, 한국 문학사상사 1, 우연이란 무엇이냐, 우연이란 무엇이냐 번역서입니다. 의뢰 다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멀리 전라도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열광, 그죠? 아주 힘찬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해 주십니다. 혹시 강연 들으시다가 더우시면 말씀해 주시면 에어컨 혹은 선풍기를 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성우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올 때마다 30년 전에 대구를 처음 왔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북대학에 선생님 발표하는데 아마 따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저보고 대구 초행인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초행입니다. 지금 주로지향을 이제 왔는가? 공부하는 건 맞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한 번이 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학감을 느끼고 대구 올 때마다 항상 좀 어딘지 모르게 경건함 내지는 마음에 좀 주눅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한 차례 저는 시민당자이고 주제 자체도 민족문학 이렇게 해서 큰 주제로 다루어지는 교양강좌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요철학회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8개월 전에 소개를 대단한 소개력을 가지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와서 보고 또 한 차례 이렇게 기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 또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거를 같이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어디 가서 강연했을 때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주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주눅과 또 불편한 마음과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가운데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는 문학작품이 서 있습니다.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 시인이긴 한데 26살짜리가 글을 썼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학사를 통틀어서 정말 이 정도 서사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대단한 작품입니다. 26살짜리 천재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천재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천재란
어렸을 때도 천재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천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괴테가 80살이 넘어서 시신에 불탔다고 한다면 10대의 청년이 시신에 불타는 거와 마찬가지로 천재는 연령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6살짜리가 한 시대를 가로질러서 시대의 문제를 뚫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된 지금까지 내려왔던 가로 세로로 종횡으로 달려서 이룩한 업적이 바로 이 동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동명한 편을 가운데 놓고 이것이 어떠한 문화적인 가치와 의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오늘 이 강의가 이루어진 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중세를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부응한다면 천재 문인을 통해서 13세기의 고려 사회가 요구하고 원했던 그런 문학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시간은 50분 정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벌써 서두에서 10분이나 까먹었습니다. 앞으로 40분 동안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목이 넘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어린 분들만 있을 거라고 아주 제가 굳게 믿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보전의 정의가 뭔지 아느냐? 춘향전 읽어봤어?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어?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줄거리를 아는 것. 그게 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읽지 않는다.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는 것이 보전이라면 우리 사회에 보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전은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줄거리만 알아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춘향전 읽어보셨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을 겁니다. 줄거리는 아실 겁니다. 읽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어렸을 때에 적당하게 다이제스트 판으로 된 걸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줄거리만 가지고 짐작하기 때문에 고전이 이 시대에 필요하느니 하지 않느니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만하게도 이걸 읽으려고 했습니다. 읽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언제 또 이 동명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족 서사시의 대역편인데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눈으로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강연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지만 이 위에 이규보가 제기했던 이러한 민족 문제가 그 이후로 고려문인들에게 계승된 양상을 한 사람의 글을 통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아주 선하게 투철하게 밝히셔서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76세 무렵 때까지 뭘 자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요 시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22살 때 이규보는 과거시험에 응했다가 2번 낙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과거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과거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고려사회는 아주 묘한 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려사회의 특징이긴 하지만 동시에 중국 당나라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과거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학적 재능을 시험을 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재인가라는 걸 판단을 해서 편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시험을 봐서 과거에 최종 합격자를 다 가려놓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벼슬을 주느냐라는 것은 사적으로 다시 시험을 봅니다. 이게 중국 당나라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자기가 높은 벼슬을 하고 싶으면은 권력자에게 자기의 문학적 재능을 알리는 문집을 따로 써서 바쳐야 됐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학적 재능을 판단하는 그 시험 답안지는 공권이라고 부릅니다. 실력자에게 자기의 평소 썼던 글을 다 모아서 갖다 바쳐서 자기의 평소 소양을 점검받는 것은 행권이라고 부릅니다. 공권으로 과거에 합격하지만 행권에 의해서 벼슬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귀족 출신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라면 행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자녀라든지 하면은. 최치원이 왜 개원필경과 같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한테 왜 맞췄는가? 최치원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도 공권에 의해서 합격을 했지만 높은 벼슬로 나아가려면 자기의 평소 문학적 재능과 실력을 실력자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평소의 글을 모아서 그래서 실력자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규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규보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이규보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높은 벼슬을 받지는 못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규보의 출신이 미천에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나라도 공권에 의해서 바로 벼슬 나갈 수 있으려면 유력자의 자세이거나 귀족 가문 출신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행권을 바쳐서 자기 평소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규보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규보는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도 오랫동안 과거 벼슬을 나아가지 못했고 어쩌다 한번 얻어걸린 벼슬도 뭐 때문에 했는가? 실력자의 집에 불려가서 시를 한 수 써주니까 야, 이 시 괜찮다. 얘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벼슬을 준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시를 썼습니다. 아, 괜찮네. 또 벼슬 줍니다. 좀 있다 또 불려갔습니다. 이번에 기문을 써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높은 벼슬을 줍니다. 이렇게 세 차례 불려가서 그때마다 시나 기문을 써서 바쳤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벼슬을 높여왔던 것을 이규보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고려 중기 문인의 모습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실력은 검증받았지만 실력자에 의해서도 실력이 검증이 되어서 비로소 남들 위해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관료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규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규보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나 또는 사상의 기반이 아마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많은 선학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13세기에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들이고 그러한 형태의 지식인들을 역사에서는 신흥사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흥사대부의 가장 우뚝 솟은 보물이고 신흥사대부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규보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강연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같은 이러한 우리 문학사의 명편도 이규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계층의식, 시대감각, 그리고 고려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이러한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기존의 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규보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신의 난이 일어나고 고려 귀족이 한꺼번에 몰락을 하게 되니까 고려 귀족의 잔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친목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문학과 시를, 문학과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교우회를 열었는데 그게 중국의 중림 치련을 본다 갖고 죽보 치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멤버들을 보면 구귀족의 쟁쟁한 출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구귀족 출신들 중에서 오세제라고 하는 분이 이규보하고 30년이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누구 집에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보다 아들이 더 괜찮아서 아들하고 친구 먹었다고 하더라. 그때 나이 30세 이거 우리 넘어서서 우리도 같이 친구하자. 이래서 이 30살 위에 연상의 오세지하고 친구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규보는 죽고 치련을 너도 들어와라 라고 했을 때는 거절을 합니다. 이 나이 22살짜리가 19살짜리가 대단한 거죠. 나는 당신들하고 문학적 교분은 나누어도 당신들의 집단, 당신들의 귀족의 잔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오세제의 이러한 사건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겠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정기, 천역, 유화시 이러한 것들을 또 최충원이 연애에 불려가서 시적 재능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벼슬을 한 자리씩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실은 사대부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문화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보는 팔관회에 관한 규례 때문에 좌천된 것 말고는 일생이 아주 평탄했고 74살로 영면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장수하시는 분 이렇게 일생을 한번 이렇게 톱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1231년부터 몽고가 고려를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231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사회는 대몽 투쟁을 선언을 하죠. 그래서 몽고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31년서부터 몽고와의 투쟁 상태, 전쟁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32년에는 가과도로 수도를 옮기고 그래서 1259년에 결국 몽고에게 항복을 하고 1260년에 가과도에서 다시 개성으로 수도를 바꿔서 옵니다. 결국 1230년서부터 1260년까지를 우리 문학사에서는 대몽항쟁기라고 부릅니다. 몽고와 투쟁한 그런 기간입니다. 몽고는 대단히 무서운 민족이죠. 기마민족이고 그리고 항상 기마전을 펼치기 때문에 성을 가진 사람의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점령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전면 항복 아니면 전면 몰살. 두 가지를 취합니다. 전면 항복을 받거나 아니면 전면 몰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니까 상당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유럽에서도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 100대 세계사 사건 중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몽고 제국의 건립이라고 할 정도로 몽고가 유럽에 가했던 충격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30년 동안 여기에서 막아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왜 몽고와 싸우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투철한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역사의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형성된 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 이러한 것을 대타의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마 대몽항쟁기를 통해서 신흥 4대부로부터 출발했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민족관념이나 또 이 민중관념이나 이러한 것들이 대몽항쟁기를 통해서 대타적인 것까지 겹쳐지니까 확고한 우리 민족의 민족관념으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세기의 문학은 다른 어느 때의 문학보다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접근하는 것이 13세기를 이해하는 척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규보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규보를 중심으로 해서 8분의 이름이 반영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노래도 현재는 아마도 1220년에서 30년 사이 언젠가 지어진 노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인데 그 노래에 사람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유원술의 문장, 이일로의 시, 이공로의 사용문 이런 얘기가 쭉 이어져서 이게 처음에는 노래 가사로만 보이시지만 좀 있으면 이게 다 사람 이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정은, 이규보가 정원벼슬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진한림은 진화라고 하는 분이 한림 학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당시를 대표하는 8명의 군인들의 이름을 쭉 뽑아서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 노래를 쭉 만드는데 이규보가 여기에 이규보와 진화와 두 분이 쌍은 주필이라는 것으로 꼽혀 있습니다. 쌍은 주필은 아주 대단한 문학적 재능이 아니고서는 접근이 불가하죠. 한시는 누가 음자를 부르면 그 앞에 5자나 7자를 놓아서 시를 지어 나가야 됩니다. 쌍은 주필이니까 여기에서 오늘 격구로 계속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 구마다 오늘 접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적인 재능이 있어야 이 쌍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부르면 부르는 대로 막힘없이 그냥 써내려갔다는 거죠. 머릿속에 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림결곡의 세계가 아주 그 당시의 문인뿐만이 아니라 이규보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동명왕 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읽을 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지루하시더라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우선 동명왕 편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동명왕 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에 이규보가 26살 때 짓지 않고, 다시 말해서 1993년에 짓지를 않고 1230년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몽고의 침략에 맞서서 고려 민족의 일치 단결을 외친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몽고 침략 훨씬 앞서서 이 시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타적으로 민족의식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민족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충격을 가해서 비로소 내가 나는 한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다라는 걸 먼저 깨닫고 있는 가운데 주변의 나라와 싸움을 붙어서 그래서 자기 민족의식이 더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면은 먼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무렵에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라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서부터 93년 사이에 고려 사회는 최충헌이라고 하는 무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최충헌을 중심으로 한 무신들이 배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임금의 권력을 한없이 축소를 시켰죠. 이러한 개경 중심의 사람들에 맞서서 경상도가 특히 대표적으로 이 민족 의식이라든지 하는 이 여부를 떠나서 경상도에서 먼저 이러한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왕을 복위시키고 왕의 힘을 다시 되찾고 무신의 세력을 억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반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려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민중들이나 또 관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여하건 간에 어쨌든 조정에 반대한 그러한 도적들로 이렇게 지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도적대들이 내세운 게 뭐냐? 신라 부흥운동입니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신라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것. 여기에 맞서는 논리는 뭐겠습니까?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고려가 표방했던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후예로서의 문화적 자부심을 내세워야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규보가 고구려의 역사를 주목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학설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설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가 무신들에 의해서 왕의 권한이 매우 축소되었기 때문에 왕권을 다시 강화하고 왕이야말로 모든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은 성군이어야 된다. 그 자랑스러운 성군의 전통은 고려의 첫 번째 임금인 동명 성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현재 임금인 명종의 임금까지 자랑스러운 성왕의 전통이 있어야 된다. 그 성왕을 다시 부흥시켜서 정치적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 무엇이다라고 확연하게 나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이도 어린 26살짜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아직 그 국방에 무슨 전운이 감돌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는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탐구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니까 질의토론 시간도 있는데 질의토론은 제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동명왕편은요,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문이고요, 또 하나는 기둥이 되고 있는 줄거리 부분이고요, 끝에 가서 맺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 본문, 맺은 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서문이 아주 문제적입니다. 이 서문은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유념했다가 서문에서 바로 동명왕편을 쓰려고 했던 이 규모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동명왕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합니다. 비록 어리석은 남녀들까지도 흔히 그 일을 말한다. 내가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선사 중리께서는 공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력 난신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비해서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된다 라고 했다. 뒤에 위서, 통절을 읽어보니 역시 그 일을 실었으나 간략하고 자세하지 못하였으니 국내 것은 자세히 하고 외국 것은 소략해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위서를 자기가 중계책을 읽어봤는데 동명왕편이 있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간단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개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왕 본기를 보았더니 신이 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이게 이제 이규보의 깨달음입니다. 여태까지 동명왕의 이야기는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괴력난신, 이 세상에 괴상한 일이라든지 신비한 사건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우리의 상식을 넘는 그 못된 일이라든지 하는 것은 분자는 입에 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자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자기 역시 동명왕의 그러한 귀신과 같은 이야기는 입에 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건가 아닌가라고 긴가민가 하던 차에 구삼국사를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규보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유하고 싶은 이규보의 자발적인 민족의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나 환로만 생각했는데 3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갔더니 이게 환이 아니라 성이야. 헛개비가 아니라 성스러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귀가 아니야. 이거 귀법. 이 세상에 그냥 도깨비나 아주 한국의 어떤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그따위 것들이 아니라 신이다. 신령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쓴 글인데 어찌 허탄한 것을 전했겠는가. 이게 좀 국사를 보고 자기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성한 이야기라는 거죠. 요 신과 성을 합치면 신성함이라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신성한 이야기다. 이건 환귀, 헛개비나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성한 이야기다. 그런데 김부식은 왜 삼국사기를 쓸 때 이걸 축약을 시켜가지고 빼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김부식 공이 국사를 중찬할 때 잘못 그 일을 생략하였으니 공은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니까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생략한 것이 아닐까. 김부식이 한국사기를 지을 때 동명원 편이 빠진 것은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중국의 이야기, 당현종 공기라든지 또 백낙차원의 시라든지 하는 것을 봤더니 중국의 역사도 신성한 일은 그대로 기록해서 오히려 후세 사람들이 이거 잊어먹을까 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 당현종 공개의 양귀비 전과 같은 것은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데 그런데도 백낙천과 같은 시인이 읊어갖고 후세에 전달하려고 하여건을 하물며 동명왕의 일과 같은 이러한 신이한 것은 여러 사람의 눈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러한 괴력난 신이 아니라 나라를 청시한 신기한 사적이다. 이걸 기술하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 그러니 알려야 되고 우리나라는 성인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야겠다는 것이 26살 먹은 이규보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나라라는 것. 그냥 누가 와서 오가다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성인이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그래서 만든 나라다. 고려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과 자존의식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몇 군데는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동명원별이 쭉 내려가다가 해모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모수가 등장하는 장면은 좀 문제적인 장면이라서 일부러 이 PT에도 좀 담아봤습니다. 해모수가 등장하는 장면은 뭐냐면 한나라 신작 3년 첫월은 고국 북도가 사방을 가리킬 때 해동 해모수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처음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자신은 5용의 수레를 타고 따르는 사람 100여인은 고기를 타고 털긴 옷을 편하게 입었다. 맑은 풍악 소리는 쟁쟁하게 울리고 새색 구름은 뭉게뭉게 떴다. 옛날부터 천명을 받은 임금이 어느 것이 하늘에서 준 것이 한계입니까? 대낮 푸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적부터 보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아침에는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저녁에는 다시 하늘나라의 궁궐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모수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역사의 전 역사입니다. 해모수는 해씨라고 하는 성씨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부여의 왕족과 동일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부여는 해부루라고 하는 그러한 성씨를 가지고 있어서 해씨가 지금 성씨가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동명왕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그림이고 그림이 아니라 어느 무덤에 있는 조각입니다. 산동성에 있는 무씨 사당에 있는 무덤의 조각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인데 이거는 단군 신화를 그린 것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김재원 선생이 처음 주장하신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건 단군 신화를 그대로 그린 것이다. 여기가 환인 청론이고 여기가 환웅이라고 하는 그의 아드님이고 여기 닭꼬치같이 생긴 거에 천부인 3개를 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수많은 구름에 수레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장면이다. 여기가 삼위 패백이라고 하는 3개의 봉우리를 뜻하는 인간 세상이라서 요 위에는 다 날개가 있지만 이렇게 날개가 있지만 여기는 날개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뚝 잘라서 요 위는 하늘의 세계고 요 밑에는 지상의 세계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국가가 지상으로 임하는 이러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서 단군 신화의 제일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환웅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풍백우사 운사와 함께 삼위태백에 내려오는 이러한 것을 묘사한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단군 신화에만 한정될까라는 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당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2세기입니다. 기원전 2세기이니까 고구려로부터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사당이죠. 그런데 이 사당이 있는 삼동성서부터 시작해서 만주까지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원래 터를 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많은 고대 사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 강력한 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황하의 동쪽 그리고 만주 이 지역은 전체가 동이족의 영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족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단군 신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이족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국가관념은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이러한 하느님에 의해서 이 땅을 다스릴 그러한 임금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러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묘사했던 이것이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장면하고 그렇게 다르질 않습니다. 김정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단군 신화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지만 동명편에 있는 이대국하고도 읽어보면 이대국하고도 흡사합니다. 아마도 이 상동성서부터 만주벌판서부터 한반도까지 이 지역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기원전 7세기에서부터 형성되어서 아마 기원 후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사고를 형성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만들어졌던 것이고 발해도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렇게 그러한 반면이 공유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조금 더 다른 전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에 오룡고라고 하는 그 해모수의 그림이라는 이건 완전히 용의 모습 아닙니까? 세 마리의 용이 앞에 이렇게 자리에 서고 있고 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수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군의 그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북쪽에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관념의 수박한 민족의식의 형태를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명왕편은 제가 거의 용감하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헬모스 이야기, 금방 읽어봤던 것처럼 이렇게 헬모스가 장엄하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동명왕의 그 다른 이야기, 이 책자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잠깐 같이 읽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자의 4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4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유화가 해를 품고 주몽을 낳았으니 이 해가 계례년이었다. 볼상이 참으로 기이하고 우는 소리가 또한 심히 컸다. 처음에는 되만한 아들을 낳으니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왕이 상스럽지 못하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종교일까 하고 마구간에 두었더니 여러 말들이 모두 밟지 않고 깊은 산속에 버렸더니 온갖 짐승이 모두 오미하였다. 어미가 우선 받아서 기르니 한 달이 되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말하되 파리가 눈을 빨아서 누워도 편안히 잘 수가 없다 했다. 어머니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니 그 활이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며 재능도 날로 갖추어졌다. 부여왕의 태자가 그 마음에 투기가 생겼다. 말하기를 주몽이란 자는 반드시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없으리라 하였다. 왕이 가서 말을 기르게 하니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스스로 생각하니 천재의 손자가 천하게 말 기르는 것 참으로 부끄러워 가슴을 어루만지며 혼자 탄식하기를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마음 같아서는 장차 남쪽 땅에 가서 나라도 세우고 성시도 세우고자 하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별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그 어머니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너는 내 생각하지 말라. 나도 항상 마음 아프다. 상사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유화 부인이 아들을 도와주죠. 그래서 이 아들은
길을 가서 세 명의 벗과 보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세 명의 벗과 함께 고구려를 건국할 압록강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압록강에서 송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맞부딪혀서 그래서 송양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석은 제가 단 주석이 아니라 이규보가 단 주석입니다. 이규보가 자기가 시를 쓰고 시 구절 하나하나마다 주석을 다 달아서 그려놓은 겁니다. 아주 치밀한 글이죠.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이 글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에 낱낱이 밝혀놨습니다. 자,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송양과 결전을 벌이고 중간쯤에 송양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흐름을 따라 부질없이 갈대 밧줄을 가로 뻗쳤다. 백성들이 다투어와서 밧줄을 잡아당겨 서로 쳐다보며 땀을 흘렸다. 동명왕이 곧 채찍을 내어 부는 그을이 곧 멈추었다.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이 뒤로는 우리를 헐뜯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명왕이 나라를 건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 동명왕 이야기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동명왕 이야기는 후반부에도 아주 의미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보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페이지에 주석 38번을 보시죠. 7페이지에 있는 이 주석 38번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단 주석이 아니라 이규보가 단 주석입니다. 이규보가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이 38번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원자의 이름은 유리이다. 칼을 얻어서 부왕의 위를 이었고 독이 구멍을 막아서 남의 꾸지람을 붙였다. 이 유리에 관한 본문은 딱 이 한 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줄 되는 이 본문의 주석은 어디에 가 있죠? 본문의 내용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길이라는 내용을 본문으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유리 이야기로 본문이 넘치는 것을 막는 거죠. 오로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명왕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왕의 아들인 유리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줄로만 언급을 하고 필요한 것을 주에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재미있습니다. 유리가 어려서부터 기이한 기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 때 참새 푸는 곳을 어부로 삼았는데 한 부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쏘아서 뚫었다. 그 여자가 노하여 욕하기를 아비가 없는 자식이 내 물동이를 쏘아 뚫었다 했다. 유리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진흙 편안으로 쏘아서 종이 구멍을 막아 전과 같이 만들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물었다. 어머니는 유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희롱삼아 말하기를 너는 일정한 아버지가 없다 했다. 유리가 울며 사람이 일정한 아버지가 없으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남을 보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고 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리면서 아까 한 말은 희롱을 한 말이다. 너의 아버지는 천재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인데 부여의 신하 되는 것을 원망하다가 도망하여 남쪽 땅에 가서 국가를 창건하였다. 네가 가보겠느냐? 했다. 대답하기를 아버지는 임금이 되었는데 아들은 남의 신하가 되었으니 내가 비록 재주 없으나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했다.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갈 때 말을 남기기를 내가 7곡의 7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물건을 감추어 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 얻는 자는 내 자식이다 했다. 유리가 산골짜기에 가서 물건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지쳐서 돌아왔다. 유리가 집 기둥에서 슬픈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기둥은 돌 위 소나무이고 나무 모양이 7모서리였다. 유리가 스스로 해석하기를 7곡의 7골짜기라는 것은 7모서리이고 돌 위 소나무라는 것은 기둥이다. 하고 일어나 가보니 구멍 위에 기둥이 있었다. 그 구멍에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얻고 크게 기뻐하였다. 저는 홍가 4년 여름 4월에 고구려로 달아나서 칼 한 자각 한 조각을 아버지 왕께 받들어 올렸다. 왕이 가지고 있는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내어 합하니 피가 나면서 이어져 한 칼이 되었다. 왕이 유리에게 네가 실로 내 자식이라면 무슨 신성함이 있느냐 하니
유리가 즉시 봄을 달리어 공중에 솟구쳐 창고으로 새어드는 햇빛을 막아 기이한 신성을 보이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회장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동명왕편 이야기는 해모수, 아버지죠. 동명왕에게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석이 있습니다만은 유리는 동명왕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의 활약, 그리고 아들의 활약, 손자의 활약, 즉 3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의 영원한 시각 모티프가 됩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시각 모티프에 3대 구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러한 3대 구조가 우리 민족 문화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시간관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천신인 헬모스와 수신인 하백이 등장을 하죠. 또 고려는 생략하고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유하는 아들에게 오복의 씨앗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급히 오르라고 보리 씨앗을 안 갖고 왔어요. 나중에 새의 목구멍에 이 유리가 어머니가 새의 목구멍에다 넣어서 보리알을 보냈습니다. 그거를 가져서 오복의 씨앗을 가졌다라고 하는 대목이 요 글에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대지의 여신 유화와 그리고 건국의 연운 우리 동명왕의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동명왕과 유리의 부자의 계승이라는 것도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 있어서 이 이야기는 만만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 중기에 아주 우리 문화적인 통찰을 여기에 담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때까지도 고려 중기까지도 고구려의 전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팔관회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고구려는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 이럴 때 부여는 영고라고 하는 그런 제천 행사가 있고 고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동맹이라고 하는 이 고구려의 제천 행사,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내는 천지신에게 지내는 이 제천 행사를 기록해 놓은 문헌들이 중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 문헌 중에 어디에는 동맹이라고 쓰지 않고 동명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근명 받침을 뭘 빼버렸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분명히 동명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동맹이나 동명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동명성왕의 이름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고구려가 힘껏 주장하고 있었던 제천의식, 제천행사의 명칭도 동명이고 그럼 그 제천행사의 내용은 뭘까? 내용은 수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되는데 이 숫자는 그윽할 숫자를 써서 동굴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굴신에 대한 민俗학적 보고에 의하면 거기에 모자상을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모자상이면 동명이면 불 속에 있으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화 부인과 그의 아들 동명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음력 10월에 제사를 지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의 농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새해를 기원하는 고려 민족 전체의 제사 행사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고구려가 일치단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있는 것이고 양서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동명이라고 합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서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중기 때 놀러 왔는데 우리나라에 사실을 파견와서 고려의 풍습을 쭉 적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고려의 10월서부터 2월달 사이에 거행되는 고려의 토속
행사가 있습니다. 고려는 두 개의 국가 행사를 갖는데 하나는 4월달에 하는 연등회고 하나는 10월서부터 2월 사이에 거행하는 팔관회라고 하는 두 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연등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불교로부터 기인한 행사죠. 그런데 팔관회가 뭐냐? 팔관회를 송나라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팔관회는 고구려의 동맹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고려 중기까지 고구려의 문화적인 전통이 고려 사회에 그대로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속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도도한 흐름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고구려의 전통,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역사의식 이러한 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이 무렵이 복잡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고려 사회는 갑자기 11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중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세련되고 선진화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고려가 가지고 왔었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문화와 대비가 되어서 세련되고 선진적인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생활을 발전시키고 영위하려고 하는 이러한 파가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토착적이고 그리고 전례적인 이러한 문화를 계속 유지해서 국가의 민족의식을 계속 담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파가 갈등과 대립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은 묘청의 난 때였습니다.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1130년경에 벌어졌던 난인데 인종 때 있었던 일이었죠. 이 묘청의 난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묘청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후손이니 서경으로 천도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금나라와 한판 붙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금나라와 같이 이러한 여진족 출신들도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는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고구려의 왕이 자기를 황제라고 못 부르느냐. 우리도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고 우리식의 달력을 갖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쳤던 묘청의 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적 근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았던 우리의 민족 문화를 자랑스럽게 계승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냥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국력으로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묘청의 난이 벌어지자 여기에 정벌에 나섰던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경주 김씨고 죄송 경상도의 경주 김씨 저는 김해 김씨라서 그리고 혁혁한 가문 출신이죠. 그리고 고려 사회를 대표하는 고려 전기의 3대 가문 중에 경주 김씨는 해준채 씨, 임주희 씨와 함께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3대 가문입니다. 그런 혁혁한 가문 출신의 김부식에게 묘청에 난 토벌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저분 장군도 아니죠. 뭐 무신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신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문화적 정복을 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당연히 싸움은 군졸들이 하지만 그 이후에 네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싸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은 김부식에게 뚜렷했을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20세기 초엽의 신채호는 이 사건을 조선 역사 2000년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불렀고 그 사건을 막았던 김부식이야말로 천하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김부식이 내세웠던 이야기는 사대주의를 표방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실 사대주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세의 기본 외교입니다. 사대주의는 이소사대입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을 섬기고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대꾸가 있어요. 이대자소입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사대주의 외교의 기본 두 짝입니다. 작은 국가가 큰 국가를 섬기면 큰 국가는 작은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사대주의라고 하는 이 외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노선이죠. 그러니까
김부식과 같은 이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매우 선진적이고 훌륭한 외교술입니다. 국가와 국가기계의 대립과 투쟁하는 것이 과연 좋은 외교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김부식의 노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부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는 뭐였는가? 그것은 작은 국가인 고려가 큰 국가인 중국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적 정신이 도도한 중세 보편적인 문화에 대하여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한테 반문하게 만들고 민족의식보다는 보편적인 의식 그리고 고려사회, 고구려서부터 내려온 고려사회보다는 중국의 보편적인 정신 이러한 것을 더 받아들이기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고려사라고 하는 책에는 국풍 또는 토풍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화풍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국풍파인 이지백과 같은 사람은 여기 아주 명시해놨죠. 팔관에 다시 열어야 된다. 설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어떻게 기록할 말이 없어서 설랑, 신선, 도교의 명칭을 저렇게 썼습니다만은 옛날에 최치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하나는 유교고 하나는 불교고 하나가 북선도다 이렇게 그 북선도의 전통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파랑과 같은 이러한 명칭에서부터 왔던 그러한 우리 민족의 토착적인 정신적 상태가 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설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설랑에서 파랑 사이가 별로 멀지 않다라는 것은 금방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계승이 바로 팔관이라고 여겼고 아까 서금과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팔관에는 분명히 고구려 동명을 계승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연결해서 보자면은 국풍파, 민족의식의 기본적인 노선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문화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가 토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고려 중기까지 내려왔던 민족의식의 도도한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3년 이전의 몽골은 이 정도였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랐는데 1223년에 드디어 우리나라 북부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죠. 여기가 이제 요가 있었던 데인데 요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북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1237년에는 1231년부터 침범하기 시작해서 고려 중기가 되는 1237년에는 여기 있는 요 개성에서부터 강화도 이남만 고려 사회가 유지하고 있었고 그 북부는 뭐 거의 몽고가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해서 봐요. 그리고 고려가 항복한 1259년에 몽고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죠.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하고 싸워서 30년 동안 싸웠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그러다가 1294년 무렵에는 고려의 자치권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몽고 황제가 직하라는 데에서부터는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몽고가 4개의 권역으로 4대 국가 형태를 이렇게 취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 제국과 30년 넘어 싸웠던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가 우리 고려 사회에 흘렀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근거는 고구려로부터 연면이 내려왔던 그러한 정신적인 것이었고 그게 26살짜리 이규보에게도 막연하지만 이러한 민족의식과 민족관념으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규보는 지금 자기하고 싸우는 몽고가 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명칭을 무슨 족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달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르탄이라고 하는 것인데 타르탄 쪽으로 몽고족을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족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 사회의 몽고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무렵만 해도 낯선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주 참 이렇게 오랑캐 머리를 잘라가지고 공 차듯 그냥 차고 그냥 회를 쳐가지고 그냥
백성을 이렇게 아주 적개심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이방적이 그래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이런 그 적개심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무렵에 1231년부터 35년까지 들어오게 됐고 1236년에는 요 작품을 썼고 요 무렵에 우리가 합천해인사에서 만날 수 있는 고려대장경을 요 무렵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1차 침입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초조대장경을 완전히 불살라버려가지고 하여간 몽골은 어디 침략만 하면은 죄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은 몽고가 선택하는 그 성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 항복 아니면 전멸이라고 그랬는데 전멸책을 취하면 어떻게 전멸책을 취하냐면 몽고를 세웠던 태무진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남자애는 수레바퀴보다 큰 애는 머리를 다 잘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수레바퀴보다 큰 머리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수레바퀴면 요만한 거 아닙니까? 요만한 애 남자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청야하라. 그러니까 벌판으로 만들어서 깨끗이 쓸어라. 불을 다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몽고가 왔다 가면은 불질러요. 그래서 몽고가 들어와서 1차 침략 때 우리한테 없어졌던 게 초조대장경도 없어졌지만은 신라 저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도 충탁 목탑도 지금 현대 기술로도 5층밖에 못 올린다는 것을 신라 기술로 9층을 올렸는데 그 목탑이 그때도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몽고는 세계 제국을 건설할 힘은 없지만 두 세계를 쓸어버릴 힘은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세계 역사의 청소부 역할을 대단히 잘했던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만 여러 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킨 게 아닙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지켰는지를 이 작품이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고와 맞서 싸우면은 전멸 아니면은 이기는 것. 그거 이외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몽고와 맞서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맞서는 겁니다. 고려 고종 그러니까 첫 번째 몽고 침입 때 이 철산도 평안도 철산도를 수비하고 있었던 태수로 이원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이 우리 땅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원정이라는 분이 이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원립이에요. 벽도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끝까지 싸웠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몽고가 여기에서 불지르고 갈 거, 몽고가 쓸 거, 우리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처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기도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려사의 기록에 보면은 몽고군 장군이 와가지고 철산군을 점령한 다음에 내가 전장에서 6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전투는 처음 봤고 이런 곳은 내가 처음 경험했다라고 하는 풍년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건데 바로 이러한 전투 때문에 몽고가 1차 침입 때 곧바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군의 그 대부분 이 군의 그 통렬한 죽음, 장렬한 죽음을 뒤에 누군가가 알아서 그 분을 기념하는 시를 쓴 겁니다. 그 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성난도도 국경에 침입하며 40여 개의 성이 불타는 틈과 같았다. 산을 의지한 외로운 성과 피는 오랑캐의 길목에 당했는데 만 군사가 입 벌리고 기필코 삼키려고 하였네. 백면서생이 이 성을 지킬 때에 나라에 던진 그 한 몸은 기러기 털처럼 가벼웠다. 일찍부터 인과 신으로 민심을 복종시켰음에 장사들의 고함소리 천지를 진동했다. 서로 버텨 반달 동안 회고를 쪼개서 밥을 지으면서 낮에는 싸우고 밤에 지키기에 용과 호랑이도 필요했다.
형세와 힘이 궁하고 다했으나 오히려 한가함을 보여 누대 위 관여는 소리도 붓을 껐다. 나라 창고가 하루 저녁에 붉은 불꽃을 뿜으니 진로의 처자와 함께 찬재로 변하였다. 충성스러운 혼과 장한 넋은 어디로 향해 갔나. 천고의 고울 이름은 속절없이 천추라고 기억하는구나. 쇠 철자를 썼어요. 얼마나 강하게 지켰으면은 그 쇠 철자의 기억에 맞추어서 끝까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속절없이 철주라는 이름만 이렇게 남아있구나. 그분들은 다 가버렸고 이런 들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죽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끝났어요. 남은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럴 때에 오히려 음악을 연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원정이라고 무대에 딱 올라가서 거북거를 연주를 했어요. 그래놓고 창고에 불을 지르고 처자를 배에서 죽이고 함께 타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 땅을 지켰던 우리 상인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이러한 것이 싹트면서 외적의 침입과 함께 더 강해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루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